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조금 전 송기인 신부를 예방한 뒤 취재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았는데요.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우리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을 때는 많이 어렵죠. 지금은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 성장의 영역을 많이 발굴해서 지속 성장해야 기본적 인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사회위원회가 할 일은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의료, 교육, 복지 여러 영역의 기본적 인권을 기본적인 수준을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포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를 어디에 둘지 하는 문제는 그건 뭐 대통령 직속으로 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어서 소속 문제는 아직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분배와 성장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집중할 때이고 그렇다고 해서 분배의 문제를 배관시할 수는 또 경시할 수는 없는 점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이 느끼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너무 극단적입니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는 거고 또 성장이 있으면 분배가 있고 분배가 있어야 또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데 분배주의자냐 성장주의자냐 이런 식으로 일도양단식으로 양극단적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또 대립적으로 보고 또 지나치게 갈등 관계로 모으는 것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되물고 저번에는 지난 3월에는 K-엔비디아로 이런 기본사회 관련 재원을 충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건 아직 무효인지도. 그런 우리가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좀 이해를 쉽게 하려고 좀 단순화해서 설명을 하면 그걸 전체인 것으로 또 왜곡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첨단 기술 사회로 전환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노동의 몫이 매우 작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노동 생산성은 아주 높아지겠지만 생산에 필요한 그 노동의 양, 총량은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것은 총고용의 감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총생산은 늘어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고용의 규모는 줄어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또 일반적인 예측이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를 다 갖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방치할 수는 없고 결국은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재정을 반드시 조세로만 조달할 수 있겠느냐. 과연 외국의 테마색이나 이런 국가 투자 펀드들처럼 공공펀드들이 일정한 성장에 기여를 하고 그 몫을 확보하면 다른 나라들처럼 꼭 조세가 전적으로 분담하지 않더라도 이런 공공펀드의 수익으로 일정 정도의 국민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얘기도 자꾸 왜곡되는데 하나의 예죠. 네, 조금 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자 질의응답 보고 오셨습니다. 분배와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동전의 양면에 비유를 하면서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집중할 때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번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비전을 발표할 전망인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경남 양산 유세 현장입니다. 네,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곳 유세 현장에는 파란 옷을 입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힌 응원 막대도 눈에 띄었습니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무대 공연도 이어졌는데 잠시 뒤 이재명 후보도 직접 연단에 올라서 연설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해 유권자와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을 언급하며 국가폭력 범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대선은 4.3이나 5.18이 재발하는 사회로 갈 것이냐,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는 일 없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느냐를 가를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경남 양산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선거운동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화운동의 대부이자 고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를 예방해 국민통합 방안을 놓고 이야기를 나눈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우리나라 안보나 외교 등이 의제가 돼야 하는데 사소한 걸 가지고 정치권이 너무 다투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기인 신부 예방을 마친 이 후보는 이곳 양산 워터파크 공원으로 이동해 본격 유세전에 나서는데요. 양산 유세에서 UN 국제물류센터 동북아 본부 유치를 추진해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과 첨단 조선 산업 활성화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내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이 열리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행보는 공식 선거운동 반환점을 앞두고 지지층 최대 결집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남 양산 유세 현장에서 YTN 김나연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 사이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을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권은 총통제로 가는 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의 메시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 본부장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영화를 관람한 건 목불인견의 광경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에 화답하듯 부정선거 의혹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며 대선 결과를 내란으로 몰고 가려는 사전 작업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와는 별도로 민주당은 외연 확장에도 집중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김대남 전 행정관의 캠프 합류를 두고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참모 출신으로는 처음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며 갑론을박이 벌어지자 제자리로 돌아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며 입장을 철회한 겁니다. 이에 당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영입 혼선에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중반전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최근 유세 현장에서 즉흥 연설을 늘리고 있습니다. 캠프 측은 말실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YTN에 방탄 유리 등으로 소통에 제한이 있어서 메시지 강도나 단어 선택이 세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상대 당의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나흘째 수도권 유세를 이어가죠. 네, 오늘은 특히 본인이 내리 3선 의원을 했던 지역구인 경기도 부천을 찾아 새 결집에 나섭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함께 힘을 보탭니다. 지역 유세에 앞서 오전에는 정치 개혁을 주제로 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임기 단축뿐만 아니라 불소추 특권 폐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민 소환제 도입 등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번 선거는 제2의 민주화를 이룩할지 아니면 총통제 불행으로 갈지 갈림길이라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재명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며 김 후보 공개 지지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반 이재명 연대를 기치로 따로 또 같이 전략으로 막판 따라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의 선거운동 지원을 설득하기 위해 하와이로 의원들을 보낸 데 이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직접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나려 했지만 최종 불발됐습니다. 추후 일정을 조율해 본다는 계획인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도 당의 고민거리입니다. 투표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이 단일화 1차 시한으로 언급되는데 이 후보는 여전히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오늘은 기자들 앞에서 불필요한 말이 많아 오는 전화는 다 차단을 해놨다며 단일화 질문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잠시 뒤 오후 5시에 기자회견까지 예고했는데 단일화와 관련해 쐐기를 박는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건진법사 전선배 씨의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측에서 구입한 샤넬백 2개가 김 여사 최측근에게 전달된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최종 전달 여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최근 샤넬 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 측이 적어도 샤넬 가방 2개를 구입한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윤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와 함께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방들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샤넬 제품의 거래 이력을 알 수 있는 고유번호 등을 토대로 조사해보니 이 가방들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수행비서인 유모 씨에게 전달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 비서 유 씨가 이 가방들을 샤넬 측에 들고 왔고 웃돈까지 줘가며 다른 제품 등으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유 씨가 샤넬 제품을 교환한 시점은 지난 2022년 4월과 7월로 2개의 가방 가격은 각각 1,0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건진법사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 씨에게 자신이 웃돈을 줘가며 샤넬 가방 2개 교환을 부탁했고 이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전 간부 윤 씨에게 샤넬 가방 2개를 받긴 받았지만 다른 물건들처럼 돌려받은 다음에 잃어버렸다는 주장입니다.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유 씨도 검찰 조사에서 코바나 콘텐츠 시절부터 인연이 있던 전 씨의 부탁으로 가방을 교환해 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진법사 전 씨와 김 여사 최측근 유 씨 모두 샤넬 가방 2개의 전달 과정은 인정하면서도 김건희 여사 전달은 없었다. 그저 자신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진술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코바나 콘텐츠 시절부터 대통령실까지 긴 시간 김 여사를 수행한 유 씨가 보고도 없이 가방을 받고 교환까지 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교환한 샤넬 제품들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수행비서 유모 씨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유 씨가 전 씨로부터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 측이 제공한 샤넬 가방 2개를 전달받아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진법사 전선배 씨는 자신이 유 씨에게 돈을 주고 가방 교환을 부탁했고 이후 가방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9시쯤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동해로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며 정확한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우리 증시도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낙폭을 키워 2,600선을 내준 채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코스피가 2,500대로 마감했다고요? 네, 코스피는 2,600선을 내준 채 마감했습니다. 출발부터 내림세로 시작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 행렬에 나서면서 장중 낙폭을 키웠습니다. 결국 이를 만회하지 못하고 어제보다 1.22% 떨어진 2,593.6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600선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9일 이후 처음입니다. 코스닥도 하락 출발 뒤 내림폭을 키우면서 720선을 내줬는데요. 어제보다 0.82% 떨어진 717.67로 문을 닫았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내림세를 보인 이유는 뭔가요?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은 건데요. 구체적으로 2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발행 금리가 5%를 넘어 재작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이 재정 적자를 키울 거라는 우려가 커진 것도 미국 국채 입찰 부진에 영향을 줬습니다. 국채 금리 급등에 뉴욕 증시도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우리 증시도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론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12일 남은 대선 전국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제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를 관람한 걸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선의 큰 악재다,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목불인견이란 평가가 나왔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감옥에 있어야 할 내란범 윤석열은 어제 지지자들의 연호를 받으며 부정선거 다큐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목불인견의 광경입니다. 아무리 숨기고 가려본들 이번 대선은 내란을 끝장내고 경제 파탄을 심판하고 극우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원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윤석열 씨가 석방되었을 때 저 5분 분노하고 6분부터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다 이제 후질러 될 거다. 한밤에 후보 교체 쿠데타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윤석열의 영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냐. 저로서는 뭐 엑스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데 지난 총선 때도 사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제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내면서 이 최상병 관련 문제가 사실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던 걸 다시 선거 쟁점화 시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대 정원 문제도 이제 기자회견을 자처하셔서 결국에는 기름을 붓는 역효과를 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우리가 굉장한 악재를 만났어요. 근데 지금도 좀 비슷한 상황이 올지 몰라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리 당을 탈당한 입장에 있고요. 우리 당의 그 선거 전략과는 사실상 무관한 분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뭐 저희들이 상의하거나 저희들과 함께 선거 전략을 의논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코앞에 둔 이 시기에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노쇼해야 할 윤 전 대통령이 영화관에 나타났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만 하루가 지났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다는 목소리는 있죠. 사실은 그 영화의 정확한 내용을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초청한 사람들의 인적 관계, 그러니까 탄핵 반대 국면에서 어느 정도 대통령과의 그 관계 때문에 아마 참석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실제 부정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메시지는 전 대통령이 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탈당한 이후에 자연인으로서의 첫 외부 일정이기 때문에 세간에 관심이 쏠렸고, 근데 이제 하필 그 외부 일정이 저 영화를 보러 가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선거 국면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뒤따르는 것인데 민주당의 평가는 이제 선거 전략상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안 좋게. 다만 당내에서 저는 김재원 실장의 말이 제일 정확한 걸로 봐요. 자연인의 탈당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사실 선거 전략과는 무관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평가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당내 일부 의원이 만약에 저기에 대해서 엄혹한 평가를 한다,
저는 그것이 기름 붓는 거예요. 예. 그냥 아쉽다라는 정도의 평가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에 어떤 영향이 올지를 예단하고 한 행보로 보이지는 않아요. 예. 다만 조금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당내 평가가 맞는 것이지 저걸 갖고 계속 민주당에서 할 얘기를 우리 당내에서 한다. 선거 국면에서 글쎄요. 아까 박정원 의원의 저 평가가 맞는다 하더라도 선거 전략성은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따라서 탈당한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외부의 어떤 활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민주당에서 하는 저런 뭐 선거 전략상의 엄혹한 평가를 당내에서 되받아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탈당한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행보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내심 좋아하는 것도 같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선대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 작정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정청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엑스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상황에 미치는 어떤 결과를 보면 그런 평가할 수 있는데 뭐 즐거워한다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 비판의 목소리를 자제하는 게 더 이상하고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 모양새를 맞추어서 탈당하는 이벤트, 그러니까 민주당 표현으로는 위장 탈당 쇼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와도 제대로 된 비판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들께서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고 국민의힘과 완전히 관계가 절연됐다. 탈당한 자연인이니까 그 행보 자체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국민의힘의 이 말씀을 그때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걸 알기 때문에 보고 들으라고 이런 공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내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첫 공개 일정을 했다는 것은 아직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내가 탈당을 했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국민의힘 니들 봐라.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나를 절연했다고 주장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업자득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할 때 제명이라든가 출당 등 당의 적정 의지를 가지고 정리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도래할 거라는 걸 몰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초래돼서 이게 선거에 주는 악영향을 전전긍긍하면서도 여전히 제대로 된 비판도 못합니다. 우리하고 무관한 사람 아니냐 하면서 등을 돌린다 한들 국민들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한 몸이다. 내련 세력이 역시 이번 대선도 같이 치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김문수 후보 말씀하셨는데 김문수 후보 어제 탈당한 자연인이다. 윤 전 대통령은 탈당한 자연인이다. 재판을 잘 받으시길 바란다. 이런 입장도 내면서 또 김문수 후보가 영화도 보고 사람도 만나면 좋은 일 아닌가 이런 말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이런 영화 보시면 우리 표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적절하진 않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게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예를 들면 유선상으로 또는 전원을 통해서 저런 말씀을 하는 건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적절치 않으니까 조금 선거 국면에서는 자중해 주세요. 이런 말은 유선이나 일단 개인 대 개인으로 얘기하는 건 좋지만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그건 자충수가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저런 행위에 대해서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평범한 시민과 같은 행보입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지 민주당이 하듯이 이걸 엄혹하게 평가하는 게 과연 선거 전략상 좋은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반 국민이 있긴 있어요. 예전에 더 플랜이라는 영화를 김호준 씨가 만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8대 대선에 대해서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케이크값 얘기하면서 그때는 분명히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요. 그때는 아마 지금의 민주당 계열 쪽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재명 현 후보가 그 당시 성남시장일 때도 이건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였습니까? 이렇게 여쭈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지층에서 이거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시절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석패하고 그 당시에는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무슨 K값 해가지고 상대적 득표율이까지 문제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런 목소리를 대변해서 그 당시 성남시장했던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김원준 씨도 더 플랜이나 영화까지 만들었던 것이고.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입장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행보에 대해 분석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분석하게 되면 또 반박을 부르게 되고요. 이 공방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어떤 국면이냐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경제 관련해서 TV 토론을 통해서 무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를 저희가 작심하고 여러 그 선거 국면을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저걸 통해서 스스로 논란의 핵심을 바꾼다. 저는 그런 선거 전략의 그 페인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 맞지 않나고 봅니다. 행보에 대한 분석 자체를 좀 우려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사람 중에 한 사람 한동훈 전 대표죠. 한동훈 전 대표 어제 대구 서문시장 유세에서 김문수를 외쳐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윤 전 대통령과 친윤 의원들에게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저는 이재명이 가져올 위험한 세상을 막기 위해서 호구 소리 들으면서 나왔습니다. 홍준표 찾아서 4명이서 당돈으로 하와이 여행 가고 한덕수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이준석에게 당을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을 시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영화 보고 김건희 여사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께 요청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확실하게 절연해 주십시오. 어제 윤 대통령이 영화 본 거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다. 정 그럴 거면 탈당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라고요. 여러분 여기서는 저를 외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네, 한동훈 전 대표 오늘 청주 유세장에서 발언 수위가 상당히 거세졌습니다. 영화를 보고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뭐 하는 짓이냐? 그럴 거면 탈당 말고 민주당으로 가라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장면을 보시는 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누구 선거 운동을 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내 문제에 비판을 하면서 그래서 국민의힘 이런 문제를 해결하 대선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까지는 좋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마지막 말씀에 저를 외치지 말고 김문수를 외쳐달라는 얘기뿐이지 실제 후보를 돋보이게 하거나 후보에 대해서 내세우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본인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고 있는 옷에 김문수라는 이름이 없죠. 그리고 선대위와는 완전히 이 선을 긋고 개인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이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선거자문으로 등록해서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거 유세차에 올라가서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호소하고 후보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다면 이게 김문수 후보를 위한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텐데 전혀 아니잖아요. 본인을 위한 선거운동, 정치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메시지도 당내 모든 세력에 비판하면서 대안은 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 저를 연호하지 말고 김문수를 연호해 달라라는 그 면치레 정도 한 것뿐이지 한동훈 후보의 유세는 실제 김문수 후보를 위한 유세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일부 이제 이 선거가 너무 힘든 게 아니냐 이 지지율 차가 너무 나고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되겠느냐라는 이 자포자기 심정에 있던 지지층들을 투표에 나오게 하는 효과는 일부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후보의 유세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중도층까지의 지지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오히려 앞으로도 계속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마치 당내 제2의 후보인 것처럼 계속 부각되면서 김문수 후보가 이슈에서 좀 사라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노린 유세이기 때문에 이게 김문수 후보에게는 큰 도움은 안 되는 유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화요일 부산에서의 첫 유세에서는 김문수 후보 이름이 적히지 않았던 건 맞는데 어제 유세 장면을 보면 선거 운동원들은 또 김문수 후보 이름이 적힌 유세복을 입었어요. 다만 한동훈 전 대표의 옷에만 김문수 후보 이름이 없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 후보자 확장이 늦다 보니까 초창기에 만들어진 옷에는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안 적혀 있었어요. 어느 후보가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선거운동 시작된 하루 이틀간에는 이름이 없는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이해를 했는데 그 뒤에 유세 현장에서는 옷을 입는 것이 맞고요. 22일만큼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미진함이 있고 바람이 있다 하더라도 22일 대선 선거운동 기간만큼은 김문수라는 옷을 모든 운동원이 이름을 적는 이유는 뭐냐면 김문수의 관점에서 김문수의 뜻에 따라 김문수 정책 기조와 사안을 보는 기조를 갖고 연설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한동훈 후보의 저런 말씀 등은 기조가 김문수 후보가 맞지 않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자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도 보고 사람 만나는 것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고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당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렇게 얘기했다고 일단 믿고 싶고요. 너무 관점이 미래로 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점이 너무 미래로 가 있다는 게 어떤 의미죠? 뭐 당을 좀 많이 고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은 끝에 저런 발언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데 22일만큼은 김문수의 관점에서 김문수의 어조로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선거운동 도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윤 전 대통령 탈당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라 이렇게 거센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당하에서 김문수 후보 측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이 어제 그 부정투표 관련된 영화를 본 행보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데 이게 수위가 낮습니다. 이 목소리를 가장 그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당내 그런 여론을 흡수할 수 있는 건 본인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 보니까 누가 봐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적 시각에서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이거 강력하게 비판해야 되는데 민주당이야 뭐 이런 행보 자체가 지금 내란 우두머리로 재판받는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던 부정투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그 내용도 끌어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사실상 한 몸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동훈 후보가 비판을 할 때 본인의 어떤 당내 입지, 국민적 정치적 입지가 커지는 게 확실해 보이니까 저렇게 무리할 정도로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하필 왜 귀착지가 민주당으로 가랍니까? 그러니까 뭐 민주당 선거를 돕고 있다 뭐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런 취지겠죠. 근데 뭐 그게 민주당 선거에 무슨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원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행보는 이미 여러 경로로 해서 여론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요. 저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해서 저런 공개 행보, 부정투표를 주장한다거나 자꾸 외부에 노출시켜서 국민적 분노를 환기시킨다거나 하는 것이 전체적인 선거 상황에서 이번에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런 부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뭐 지지율에 큰 도움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꼭 이럴 때 한동훈 대표가 이런 식으로 민주당과 연계시켜서 모든 사안을 비판하는 거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서 대구로 또 청주로 뛰는 동안 홍준표 전 시장은 하와이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 의사를 전해왔다고 하죠. 하지만 사실상 선대위 합류는 거절했는데요. 김대식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홍 시장께서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물리적 귀국보다 더 강한 정치적 복귀이며 지금 이 순간부터 김문수 후보와의 연대는 현재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치 포스팅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김문수 후보와의 그런 30여 년 동안 정치 인생을 같이 걸었던 것,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높이 평가하고 지지를 선언했다. 네,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존재감이 더 커지고 있는 홍준표 전 시장. 두 차례를 만나서 설득을 이어갔던 이른바 하와이 특사단이 홍 전 시장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선대위 합류는 굳이 또 고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라는 언급 이전에 그건 당연한 것 같고요. 물론 탈당 이후에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하와이 가 계시지만 어쨌든 마음만큼은 당연히 본인이 경선 후보로 뛰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 후보 지정의 후보가 되고자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거는 당연한데 그 지지 방법, 도움의 방법을 이제 당원들은 궁금해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물리적인 선대위 합류 이후에
적극적인 운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제 확고하신 것 같고. 예, 정치 포스팅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홍준표 전 시장이 페이스북 안 올리면 좀 서운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치 포스팅을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정책 검증을 하거나 아니면 검증이나 비판하는 부분은 올려도 되죠. 국민의힘에 대한 총구를 겨누는 일만 없으면 되는 것인데 둘 다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뭔가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쨌든 몇 가지 역할을 하실 걸로 보여요. 첫 번째는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문제에 전향적인 역할을 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나갈 때, 국회로 나갈 때 이준석 후보가 배웅했잖아요. 그리고 선거송 보면 뭐 아뜨거 이런 선거송은 내려쓰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정서적인 서로 교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나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명태균 특검법 관련해서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본인이 떳떳하고 하더라도 일단 수사가 시작되게 되면 사실 본인이 상당히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등을 감안한 행보, 어쩔 수 없는 행보가 깔려 있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손학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큰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뭐 손학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양당,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이나 이 보수당 사이로 왔다 갔다 했던 분이신데 왜 지금 와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거 결과 선거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고요. 홍준표 이 후보 같은 경우에 저는 이 특사단을 보면서 저렇게 거창하게 갈 일이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창해가지고 결과를 보고 너무 허망한 겁니다. 포스팅 안 하겠다는 소리 들으려고 거기까지 하와이 특사단이라는 거창한 이름 붙이고 가셨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아니 근데 그게 지지도 실제 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하와이 특사단 돌아간 다음에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모두 다 돌아갔다. 나는 돌아갈 일 없다. 이 입장 확인한 거 왜? 대선 끝나고 돌아가겠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김문수 후보 지지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논의를 했고 그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지지 두 글자 쓰는 게 어려웠겠습니까? 그게 크게 입장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 의사가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려 간 거였고 그게 이제 포스팅을 하지 않겠다는 정도인데 이 급박한 와중에, 그러니까 선거 상황에서 4분 정도, 그것도 현역 의원 2분, 3분인가요? 돌아다니면서 한 표 한 표 모아도 부족할 시간에 2박 3일 정도를 내서 갈 일이었나 싶고, 그만큼 지금 이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 얼마나 부재하고 좌충우돌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만큼 국민의힘은 절실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선거 앞두고 집안 싸움으로 비춰질 여러 가지 언행들이 얼마나 뭐 국민의힘 지지층 내지 중도층을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일화에 얼마나 목마른지에 대해서 2017년도 그 당시 선거에 문재인 후보가 41%를 얻었고 홍준표 당시 후보가 24%, 안철수 후보가 21%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탄핵 이후에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는데, 그러니까 똘똘 뭉치고 상대방 후보에 대한 정책 검증을 올바로 거쳤다면 사실 그때도 문재인 정부가 있었던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해서 겪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물론 당원들이 보시기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굳이 하와이까지 4명이 가가지고 그 정도뿐이 결과가 없었어? 라고 질책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예, 이 질문은 윤기찬 위원장님께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손학규 전 대표가 전해온 소식, 한덕수 전 총리가 결국 선대위 합류를 고사했다는 소식을 같이 전해왔거든요. 자연인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에 후보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공격 포인트가 그거였거든요. 뭐 내란 내각이 다 들어왔냐. 그러니까 총리 이후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장관. 이랬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 포인트를 저희가 주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왔을 때 뭐 국민의힘에는 힘이 된다고 일단 지금 여겨지지만 또 민주당에서 볼 수 있는 공격 명분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선대위 합류해서 선거운동에 직접 나서진 않더라도 다른 도와주는 포인트는 고민하지 않을까, 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픽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전국 지표조사 NBS 여론조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6%,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3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서 이재명 후보는 3%포인트 내려갔고 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5%포인트, 3%포인트가 각각 올랐는데요. 만약에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한다면 42%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4%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리얼미터 조사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재명 48.1%, 김문수 38.6%, 이준석 9.4%입니다.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친 수치가 48%로 이재명 후보 지지율과 거의 같게 나옵니다. 이번엔 보수 진영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 대결을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50.3%, 김문수 43.5%로 나타나 격차가 6.8%포인트입니다. 이준석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이재명 49.5%, 이준석 37.7%로 나왔습니다. 네, 대선을 단 12일 남긴 상황인데요. 이 같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쨌든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선거 막판에 갈수록 그 전통적 지지층 결집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 당에서도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나오는 최근의 여론조사의 격차를 가지고 안이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다. 하루하루 절박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선거는 막판에 가면 결국 진영과 진영으로 결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51대 49의 싸움이라는 전제를 놓고 해야지 안이하게 갈 때가 아니라는 이 당내 경고를 강하게 했죠. 이제 실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어느 정도 앞선 건 맞지만 최근에 분명한 것은 보수층 여론이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에도 보면 스스로가 진보라고 밝힌 층의 응답률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쉽게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선거나 이 실제 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6월 3일까지 정말 긴장하고 뭐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긴장하는 분위기가 최근에 좀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압승이란 단어는 쓰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전해지는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하게 합해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조금 격차가 줄어든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단일화 효과가 1+1은 2가 아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나요? 물론 이제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만약에 단일화하게 되면 이준석 후보 지지표가 그대로 김문수 후보에게 가지 않는다는 부분도 여론조사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이재명 대표의 밴드 효과, 그러니까 대세 효과가 깨졌다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세 쪽에 사실 애매한 지지층의 경우에는 표가 글로 쏠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깨지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게 이제 단일화에 대한 기대치가 늘어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 포인트가 원래는 이제 비리 위주 이런 부분에서 국내심 선대본부에서 약간의 무능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지난 경제 파트에 대한 토론회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해 못할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정책 기조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정책 기조 자체를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무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격 포인트가 늘어나면서 이재명 후보의 그 대세가 깨지면서 조금 더 해볼 만한 게임으로 바뀌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생각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저는 남아있는 두 번 토론 이후에 조금 더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효과가 1+1이 2가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1.3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NBS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향후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또 아무래도 변수가 되겠죠. 이제 2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변화 추이에 따라서 여러 변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또 오늘 여론조사 이전까지는 67% 지지율에 갇힌 게 아니냐. 그러면 선택지가 다시 이제 단일화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제 또 오늘 10% 정도 지지율이 나오면 당초에 분석했던 대로 이준석 후보로서는 단일화의 어떤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에
이후에 대선 이후에 보수 재편 과정에서 본인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마지노선 10% 정도를 달성한다면 굳이 단일화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그래서 며칠 이제 뒤에 얘기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이 개혁신당 쪽 이동훈 공보 담당 특보인가요?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당대표직을 제안하면서 단일화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를 통해서 단일화가 시도가 된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 가능성은 생긴 건데요. 이건 명백하게 이해하는데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온 상태에서 그런 방식의 단일화 내지 이준석 후보의 사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임을 좀 확인시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주신 것처럼 남은 12일 최대 변수는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될 텐데 사실상 단일화 데드라인인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까지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앞서 보신 여론조사에서 10%대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한 점, 이 점에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단일화 관련 질문 이제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상당히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 이 기관들의 연합체인 NBS 조사에서 10%대의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전화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며 단일화 등 불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든 전화 수신 차단을 설정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후보 단일화를 진행하자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 거듭 거절하면서 이제는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잠시 후 5시가 조금 넘어서는 기자회견도 예고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또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10%대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조금 후에 5시 이후에 또 기자회견도 예고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 걸로 보세요? 근데 단일화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예컨대 예전에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처럼 제3지대라고 저희가 어떤 색깔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을 정도의 지지세가 퍼져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본인 스스로도 나 보수의 적자다, 계승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단일화를 안 할 이유가 없고 판도를 보면 1중 1강 1약으로 대선이 마무리된 적이 없습니다. 네. 보통 뭐 1강 또는 3중, 1강 2중 이렇게 되는 것이지 따라서 10%를 넘는다는 것은 선거보전금의 절반을 받는다는 것 이외에 앞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일화를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일화 이후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어떻게든 설계를 하겠죠.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우리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건데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본인이 10%를 넘건 안 넘건 당선이 안 되는 건 맞거든요. 단일화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당선되겠습니까? 네, 선거자금 보존의 여부가 10%대 여부에 달려 있잖아요. 절반이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본인이 1등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나오는 여론조사를 저희가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1등으로 당선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면 2등 여부인데 자, 2등 여부 2, 3등과 관련돼서 단일화 없이 어떻게 1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단일화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단일화 방법이 본인은 본인으로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경쟁 방법이라는 게 가장 공평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경쟁 방법의 뭐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단일화는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거고 막판에 한번 1등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두 후보가 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한다는 게 이상한 거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는 상수다, 꼭 된다라고 보고 물론 지금 방해 공작들이 있죠. 단일화를 하는 것이 무슨 마치 당권 두고 거래한다. 저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전화 수신 차단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해서 정치공학적 관점으로 자꾸만 어떤 프레임을 거두려고 하는 이건 단일화를 방해하는 세력의 언동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될 수는 있어도 단일화 가만히 두면 단일화 100% 된다. 예, 윤 위원장님은 단일화가 100% 된다라고 자신하고 계신데 이준석 후보 전화기는 왜 꺼놨다고 생각하세요? 꺼놓은 건 아니고 뭐 수신 차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게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처럼 읽혀지진 않습니다. 최근에 이 메시지의 뉘앙스가 바뀐 건 분명합니다. 안철수 후보와 만났고요.
원래 두 분은 유명한 정치적 앙숙인데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어제 분위기 좋았어요. 네, 그리고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이 밝힌 메시지를 보면 보수 본가가 뭐 안 좋으면 더 좋은 집을 짓겠다. 이것은 보수의 완전한 새로운 재편의 의미까지 해석될 수 있어서 이런 취지의 메시지가 이준석 후보에 전달됐다면 모종의 뒷거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떠한 제안이 들어와도 나는 전혀 이제 귀 닫고 내 선거 운동만 하겠다. 이런 국면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면상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사퇴하는 방식의 단일화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정치적 실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 거래를 통해서 어떤 단일화 조건을 관철시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건이 성취되지가 않는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이 구도로 계속 선거 막판까지 흘러간다 이러면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의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외곽에서 본인이 차기 당권을 노리면서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친윤계에도 질이 멸렬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이 김용태 의원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새로운 어떤 보수 세력이 구축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보면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확고하게 그런 여론 흐름을 타지 않는 한은 글쎄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최종 선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전화 수신 차단의 의미가 무엇일까 궁금해지는데 앞서 조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이 이 후보에게 차기 당권을 약속하며 단일화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발단은 어제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 대변인의 폭로성 발언입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이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가 이준석 후보에게 차기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는 제안을 해왔다고 밝힌 겁니다. 이분들, 즉 친윤계 의원들이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이런 식의 말을 한다며 한동훈이 대선 이후 국민의힘 당권을 줄까 봐 노심초사한다. 차라리 이준석이 당권을 가져가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란 해석도 덧붙였는데요. 이 논란에 대해 개혁신당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희 타당의 대선 주자를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30대에 국민의힘 당대표를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 이준석 후보에게 당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저는 이거는 좀 무의미한 얘기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김건희의 뒷배가 없어진 친윤들이 당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다른 당이 믿을 것 같냐며 자기들 살자고 우리 당을 통째로 팔아 넘기려는 걸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냥 두고 볼 것 같으냐고 강조했습니다.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도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당근 거래도 아니고 당권 거래냐, 기생충이나 하는 짓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추잡한 거래 정황이 폭로됐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라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불상의 친윤계 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측에서 친윤계가 차기 당권을 약속하면서 단일화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이준석 후보는 그런 제안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요. 수석 대변인이 한 말이잖아요. 진실이 뭔가요? 글쎄요, 제가 이동훈 대변인께 안 물어봐서 그런데 저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그럴 수는 있죠. 당시 당의 국민의힘과 합당 이후에 국민의힘 당권을 노려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앞으로 정치 일정이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당신 밀어줄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윤계 의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당내에는 친윤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친윤 계파가 없어요. 친윤계 색채가 있는 의원들은 있다 이런 평가는 가능해도 친윤계 계파, 친한계 계파는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선거운동 다닌 거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친윤계 계파가 어디 있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께 요구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밝히면 돼요. 그리고 당권이라는 것을 몇 사람이 줄 수가 있을까요? 당권은 당원들의 투표 등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무슨 수의 계약하는 정도로 사인해가지고 주면 당권이 가나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웃긴 것이고 저는 배현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그 해석이 너무 웃겨요. 아니 당권을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밀어줄 수는 있겠죠. 그것은 국회의원들의 자유입니다. 의원 개개별로 나는 이준석 개혁신당 만약에 대표가 들어오면 후보가 들어오면 나 그분이 당 대표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밀어줄게. 의사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전 당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합당이 되면 당신 당대표 하소.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건 표현 자체가 오류가 있다. 그러나 분명히 당신이 당에 들어와서 거대 정당에서 나중에 대통령 후보 나가는 절차를 밟는 것이 낫지 않겠소? 라고 하면서 단일화 제안하는 거 왜 못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는 거 여부는 당원이 다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정치 일정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조언하는 게 글쎄요. 그게 당권 거래인가요? 예, 당권은 친윤계 의원이 아니라 당원들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권 거래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실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낸 친윤계 의원들이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가 더 밉다 이런 것이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국민의힘의 객관적 상황이 그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당권을 노리고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건 지금 뭐 벌이고 있는 지지 유세 아닌 지지 유세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만 그 전에 유세에 나서기 전에 당원 배가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대선 이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원 배가 운동이라고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가입을 해주십시오. 예, 당원 이렇게 모집 페이스북에 운동. 올렸던 그걸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거를 이제 그 지지자들은 배가 운동 이렇게 표현하면서 실제 진행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이제 대선 이후에 당권을 보고 있는 거고 친윤계로서는 그게 이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준석 후보를 다시 당에 데리고 와서 당의 어떤 상당한 주도권을 주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되는 것은 맞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래서 국민의힘이 이런 지금 심각한 문제에 천착돼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계로 인해서 발생한 이 대통령의 파면이었고 그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선거 막판에 그나마 승부수로 띄우는 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당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는 거를 친윤계가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거를 치르니까 여전히 이러면 김문수 후보가 이 단일화의 어떤 중심으로 부각되는 게 아니라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후에 당권이 어떻게 가느냐 이걸로 다 관심이 쏘이게 됩니다. 이게 선거운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계는 이 선거에서의 승리보다는 이후의 당권 문제를 여전히 주관심사로 두고 있다는 게 지금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로서는 만약 저런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면 뭐 나쁘지 않은 거래가 될 수 있죠. 아까 이건 당원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카드가 있습니다. 그건 정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 이르게 됐을 때는 당내 기반 문제가 있어서 어려울 수 있지만 당내 흡수합당 절차를 거쳐서 비대위 체계로 상당 기간 가면 됩니다. 그때 당권을 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위임된 당내 절차에 의해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 현실적인 대안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실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단일화라고 하면 이런 거래 자체가 아까 민주당의 그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죄가 된 겁니다. 어떤 직을 제한하고 후보자를 사퇴를 유도하면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실제 그렇게 해서 단일화가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제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지금 고발 조치를 하신 건가요? 고발 조치를 아마 오늘 했을 겁니다. 예, 이미 준비가 돼 있었고요. 아마 오늘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뭐 고발은 이미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 고발장은 뭐 준비돼 있는 것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당의 일인 건데 그럼 고발 대상자가 김문수 후보가 되는 건가요? 아니 불상에 이제 이 제안을 예. 했던 친윤계 의원이라고 칭하는 예. 분들이죠. 이분으로 해서 고발이 됐고 그러면 이제 실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동훈 수석 대변인이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안자가 누구인지 이런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되고 이런 제안을 한 분이 후보자 매수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아까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단 들어와서 단일화 과정에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제안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확실하게 이행될 수도 없는 제안을 이준석 후보는 만약 그런 정도의 제안이라면 고려 대상도 안 될 거고요. 이후에 이제 전화를 끊었다고 하고 5시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모르겠지만 남은 며칠 동안의 이준석 그 후보의 입장을 통해서 제안된 내용이 뭐였는지에 대해서가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지금 단일화는 사실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김문수 후보도 단일화 필요성은 절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재원 비서실장도 뭐라도 다 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후보직 빼놓고는. 그러면 아까 뭐 공사이직 제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해유도죄 같은 경우에는 임명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출직이라는 것은 어떻게 줍니까, 선출직을. 그래서 옛날 2018년도에 민주당에서 논란이 있었던 오사카 총영사직 이런 거를 주겠다, 이런 약속들이 그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당 내외에서 이 단일화 관련된 논란, 반대하라는 논란들은 저는 단일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단일화를 반대해서 실익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일화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입장. 단일화를 해도 못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단일화는 반드시 이건 필요 조건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단일화 관련된 여러 뭐 다른 당의 사람이 폭로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증폭시킨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는 꼭 해야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5시 넘어서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의원이 또 어떤 발언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방탄 유리와 조끼, 이재명 후보 측은 방탄 조끼는 물론 방탄 유리까지 설치하며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주 유세 현장 화면입니다. 연단 뒤, 그러니까 이 후보의 바로 앞을 보시면 이렇게 두꺼운 방탄조끼를 걸쳐놓은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이 후보는 이 방탄조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엄청 답답하거든요. 네. 답답하고 땀나고 땀이 안 빠져요. 네. 그러니까 감기가 걸려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땀이 안 빠지니까 이제 코맹맹이 소리 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조금 나은 편인데 일종의 몸살 비슷한 것도 날라 그러고요. 그걸 꽉 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탄 유리를 설치하고 이렇게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가운데 유세를 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잘못입니까? 살해 기도에 목이 찔린 상대방 정치인을 두고 그렇게 장난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방탄 유리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방탄 조끼도 안 입었어요. 제가 감옥을 2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감옥 살기를 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앉아 있으면 방탄 조끼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이 바로 제 방탄 조끼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탄 조끼 입은 이재명 후보의 모습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연단 뒤에 방탄 조끼가 걸려 있는 모습은 오늘 저도 처음 봤습니다. 상당히 무겁고 덥다면서 토로하기도 했어요. 실제 상당한 그 위협 관련된 제보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그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가능한 모든 수단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후보 본인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게 지금 어떻겠습니까? 이 뭐 더위도 더위고 실제 선거 유세라는 게 가서 유권자 직접 대면하고 손도 잡고 뭐 그러면서 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유세인데 저렇게 방탄 조끼를 입고 방탄복을 자리에 놓고 또 방탄벽을 설치하고 그래서 굉장히 괴롭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례가 전혀 없는데 그냥 듣는 뭐 막연한 어떤 위협만을 가지고 하느냐. 그게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칼로 실제 목숨을 잃을 뻔한 테러가 작년에 있었고요. 그 국민의힘 의원도 그런 정치 테러를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후보도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12월 3일 비상겸 상황을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상당 주요 정치인이 체포 명단에 있었고요. 노상원 수첩에 의하면 수거 대상이 돼서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다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명을 하달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전직 특수부대 요원들이 그 이후까지 상당 경우 활동하고 있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연결이 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간단히 무시할 정도의 아무 가치 없는 정보였다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저런 방식으로 대중과의 접촉을 스스로 차단하는 게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이걸 가지고 마치 무슨 이 재판받는 이런 죄가 있어서 방탄복을 입고 방탄벽을 설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정하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의 말씀을 해주시고 국민들이나 혹시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거나 그런 정치 혐오와 적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도 부족할 판에 이것을 마치 감옥에 가야 될 후보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아냥거린다니까. 저는 아무리 이 정치가 경쟁하는 후보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이건 인간적으로 하시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렇게 비정하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문수 후보는 나는 방탄 유리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바로 저의 방탄조끼입니다. 이런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탄 부분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색적인 장면이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더 이상의 이제 방탄 관련된 방탄 유리나 아니면 방탄복 관련된 후보자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더 이상 제기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재명 후보께서 어젠가에 오늘 한 유세 중에 이게 민주당의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때문인 것 같은 그렇게 해석 가능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 분명히 이제 그 해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노상면인가 노상면인가요? 노상원 씨의 그 수첩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럼 한동훈 그 전 대표는 왜 안 입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식의 논란들이 있게 되면 마치 이게 내란과 그러니까 계엄과 연결돼 가지고 아직도 뭐 그런 위험하에 있는 것처럼 국민이 오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명확히 밝혀주셔야 된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논란의 여지가 없고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그 발언에서 이야기되는 마치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위협의 내용이 국민의힘과 관련돼 있다고 유권자가 오해할 만한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히 그건 해명을 해주셔야죠. 예, 정치인 테러는 없어야겠지만 국민의힘에 대한 오해는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반론까지 들어봤는데 반론이 하나 더 있으셔서요? 예. 그러면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시는 말씀을 하지 말아야죠.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 혐오로 부추기고 있고 실제 이게 테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는 정도로 얘기를 하시면 될 일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니까 그러면 만약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다면 해도 된다는 걸로 읽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죠. 예, 정치인에 대한 테러 위협은 없어야 된다는 점에는 두 분 다 공감했다는 점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나흘째 수도권에 머물면서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명과 부천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현장 유세에 나섭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경기 광명시 김문수 후보 유세 현장입니다. 네, 지금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김 후보가 잠시 뒤 이곳 경기 광명시 유세 현장에 도착합니다. 아직 김 후보가 도착하기 전이지만 이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 옷을 입은 지지자들이 몰려 이 현장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 김 후보의 배우자인 설남영 여사가 처음으로 현장 유세에 참여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 실제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곳 경기 남부 지역은 김 후보의 정치적인 기반과도 같은 곳입니다. 바로 인접한 부천에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건데 광명 유세 이후엔 곧장 정치적 고향 부천으로 이동해 유권자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김 후보는 본격적인 현장 유세 전엔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를 연 건데 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등 굵직굵직한 증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곧장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경제단체장들과 면담을 하고 미국발 관세전쟁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퍼주는 정치는 달콤하지만 결과는 빚더미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직군을 만나는 일정도 소화했는데 대한의사협회에선 의정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했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선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은 사회 각 분야 현안 해결과 현장 유세에 집중한 가운데 내일은 두 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예정된 만큼 이 토론회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광명시 김문수 후보 유세 현장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이 교사들에게 선대위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사과했죠. 그런데 교사가 아닌 경우에도 정치 성향이나 직업,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임명장을 받았다는 제보가 YTN에 잇따랐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교육특보에 임명한다는 내용이 김문수 후보의 이름과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전국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이 문자로 받은 임명장입니다. 실명까지 적혀 있어 교사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에 가입할 생각도 없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매우 당황스럽기도 하고.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번호로 제공한 인사를 모든 당직에서 해촉하고 개인정보를 모두 폐기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임명장은 교사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무작위로 뿌려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자신과 상관없는 체육 관련 선대위 위원으로 임명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혀 저는 그쪽에 연관된 게 없는데 뭐 당원도 아니고 횟집 운영하고 있고 된 일을 하고 어업인이기도 하면서. 이미 새누리당 시절에 탈당한 B씨는 거주지가 아닌 지역의 특보로 임명됐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미 탈당했는데도 제가 여기 2012년도에 경주로 이주를 해왔는데도 계속 대구 남구 쪽에서 계속 문자가 오고. 정치 성향이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특보로 임명돼 자칫 사업 등 생업에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정치 성향이랑 좀 반대고 이름 대표로 좀 일하시는 분인데 이런 거를 좀 퍼뜨리면 사업상 방해가 되지 않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 때는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특보단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며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명 문자를 받은 본인이 요청하면 바로 임명을 철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 때도 윤석열 당시 후보 명의의 임명장을 무차별적으로 남발해 사과했는데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북한이 5,000톤급 구축함 진수식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로 배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다고 먼저 공개했습니다. 진수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직접 참석했는데 용납할 수 없는 중대 사고라며 책임자 문책 등 엄중한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최근 열린 5,000톤급 구축함 진수 과정에서 배가 제대로 진수되지 못하고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부분의 진수 썰매가 먼저 이탈되어 좌주되고 일부 구간의 선저 파공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되었으며 함수 부분이 손대서 이탈되지 못하는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배는 최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가 위성사진을 공개했던 미사일 구축함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군도 북한의 구축함 진수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고 추적해왔다며 북한이 측면 진수 방식을 사용하다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청지랑의 대형 함정 진수 동향을 사전에 추적 감시하고 있었으며 측면 진수가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 측면 진수 방식은 현재 우리 군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함정은 현재 진수식이 열렸던 곳에 넘어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5,000톤급 구축함 최연호 진수식에 직접 참석해 해군력 증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다시 참석한 동급 함정 진수식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김 위원장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라며 범죄적 행위라고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까지 이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예고하며 엄중 문책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열릴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는 시기적으로 우리의 대선 후에 열리는 만큼 새 정부에 대한 북측의 기류도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이 사전에 징후를 인지하고 대응 태세를 마련했는데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공군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박희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날아 특히 탐지와 추적이 어려운데 이번에도 우리 군은 실시간으로 포착해 대비 태세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엔 경기 오산에 있는 공군 항공우주작전본부가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항공기의 근접 비행 등 한반도 전역과 주변의 도발 징후를 탐지하고 유사시 요격 임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특히 중앙방공통제소 MCRC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작전센터에선 항공기 항적 등을 24시간 감시합니다. 공군은 레이더와 조기경보 통제기를 비롯한 정찰 자산은 물론 지상과 해상 탐지 자산을 MCRC로 모은 뒤 식별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식별된 정보는 지대공 미사일과 전투기 등 무기 체계로 전달돼 요격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KAMD 센터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전국에 있는 미사일 포대로 전파한 뒤 북측 발사대까지 무력화하는 킬체인 작전을 24시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이후 북한이 쏘아올린 모든 탄도미사일을 포착했고 전략 순항미사일도 올해 기준 모두 추적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한측과 미측 장병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삼축 체계의 최일선에 서 있다는 각오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가 오폭을 비롯해 잇따른 사고의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건 주요 과제. 이를 다시 언급한 공군은 거듭 사과한 뒤 기본을 새로 닦아나가기 위한 기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배가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우선 소송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담배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 회사인 주식회사 KTNG와 한국필립모리스 등을 상대로 5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0년 이상 담배를 피워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3,400여 명의 환자에게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담배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도 해석됩니다. 공단 측의 주장은 담배 회사들이 중독성을 강화하는 암모니아를 불법으로 첨가했고 이른바 라이트 담배가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성했다는 건데요. 다만 1심 재판부는 재판 시작 6년 만인 지난 2020년 공단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공단을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겁니다. 네, 이번 항소심 최종 변론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예상되는 시간은 2시간가량입니다. 재판은 조금 전 오후 4시 반쯤부터 시작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인지에 대해 공방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지난 기일에 이어 담배 회사의 제조물 책임과 흡연과 폐암의 발병 인과관계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텐데요. 오늘 최종 변론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도 직접 출석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정 이사장은 담배를 핀 사람과 안 핀 사람의 폐암 발병 위험도 분석 자료를 14만 명 대상으로 연구해 가져왔다며 일단은 담배가 중독성이 있고 폐암을 비롯한 중요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뒤에는 담배 회사의 책임 등에 대해서 10분 동안 PT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소송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독을 설계한 담배 회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이번 항소심에서 공단이 이긴다면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 회사가 법적으로 책임지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국내 담배 산업 규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번 항소심의 결론은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가졌다며 남녀 2명이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갈 혐의로 구속된 20대 양모 씨와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된 40대 용모 씨 사건을 형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손 선수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19 구급대에 신속하고 침착한 응급처치로 구급차 안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젯밤 11시쯤 30대 임산부가 아기가 나올 것 같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소방이 도착했을 당시 산모는 이미 양수가 터진 상태였는데 이송을 시작한 지 1분 만에 태아의 머리가 보이자 구급대는 구급차 안에서 응급 분만을 시도했고 여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네, 5월은 단연 장미의 계절인데요. 울산에서는 지금 수백만 송이 장미가 만개한 장미축제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네, 현장에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울산대공원 장미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곳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진한 장미향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공원 입구에서부터 형형색색의 장미꽃들이 방문객들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말 못지않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올해로 17회를 맞은 울산 대공원 장미축제는 어제 개막해 오는 25일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는 2018 울산국제정원 박람회와 연계한 첫 해로 울산만의 정원 문화를 담은 다양한 콘텐츠들이 마련됐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인 약 300만 송이 장미가 7가지 테마 정원 속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예년보다 짙어진 장미 향기와 입체적인 정원 경관 속에서 5월의 추억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럼 축제를 주최한 울산광역시장과 축제를 즐기는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울산에는 울산대공원이 있고 이곳에는 장미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한 100만 명 정도가 이곳을 찾아주는 그야말로 명소인데요. 올해의 우리 장미축제는 오감 만족을 느끼는 그런 축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남편 쉬는 날이라서 아이랑 추억 쌓으려고 장미축제에 오게 됐어요. 장미도 많고 분수대도 옆에 있어서 아기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어린이 장미원에서 만날 수 있는 인기 캐릭터는 물론 대규모 퍼레이드와 콘서트까지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가득한데요. 장미원의 개화 상황도 축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장미향이 가득한 이곳에서 잠시나마 여유로운 봄날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울산대공원 장미원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오늘은 심한 고온이 한풀 꺾이면서 어제보다 더위가 한결 덜했습니다. 퇴근길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오늘 밤까지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서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하늘빛이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7도, 청주 1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내려가 예년 이맘때 수준 보이겠는데요. 서울 23도, 광주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저녁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남 해안과 중북부 지방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공약집에 기획재정부 등 정보조직 개편안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기재부 분리 등 조직 개편 방안은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 초 공약집 발간을 목표로 세부 내용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예산 편성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모두 지닌 기획재정부가 정보부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선 캠페인 사이트 제명어때를 개설했습니다. 민주당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참여형 콘텐츠와 게임 요소를 결합해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에 맞선 국민의 저력을 투표로 다시 보여주자는 의미를 담아 기호 1번 이재명, 3표가 더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의 123 투표 캠페인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자본시장이 건강해야 국내외 기업 투자가 활발해지고 국민 자산이 증식될 수 있다며 증시 부양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선대위 현장회의를 열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세율 인하,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제공 등을 약속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후보들의 유세장에서는 현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로고송 경쟁도 치열합니다. 네,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를 개사한 노래가 주로 많은데 창작곡도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캠페인을 위해 제작한 로고송은 18곡이나 됩니다. 애초 캠프에서 지정한 대표 로고송은 바로 이 곡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봐요.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예전 아파트와 요즘 아파트를 섞어놓은 건데 이 후보의 통합 행보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대표 공약을 가사로 담은 창작곡은 유세 때 등장곡으로 사용합니다. 2% 물가 관리로 우리의 삶을 지켜줘. 3% 경제 성장, 경제와 민생 살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선 로고송에 맞춘 김 후보의 율동 실력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SNS 홍보가 한창입니다. 제목도 사랑스러워,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13곡이나 준비했는데 자연스럽게 대표곡이 됐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김문수와 함께라는 게 자랑스러워. 강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대통령. 후보들이 서로 같은 노래로 가사만 달리에 경쟁하는 로고송도 있습니다. 힘차게 달려라. 기호 1번 이재명. 전반만 번이고 국민 위해서. 이제는 김문수 국민 위한 대통령.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사용했던 노래를 이어받았습니다. 이준석 4번, 이준석 4번, 압도적 새로운 이준석 4번. 유세장에서 분위기를 띄우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SNS를 공략하고 후보들의 로고송 경쟁도 치열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보시죠.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 오른쪽 빈칸에 기표용구로 꾹 눌러 찍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그리고 내일에 투자하는 가장 효능감 있는 한 표가 될 것입니다. 최근 모든 여론조사 지표는 이준석으로의 전략적 선택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략적 선택의 시간입니다. 곧 역전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외부의 회유와 압력에도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마음대로 돈을 펑펑 써도 괜찮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스트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합리화, 효율, 그리고 책임이 중심이 되는 정부입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자신의 주장이 틀린 것이 분명한데도 잘못을 지적하는 국민에게 오히려 바보라고 조롱하는 로마 황제 콤모두스와 같은 암군의 세상이 아니고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렸다 말할 수 있는 이성과 과학이 존중받는 세상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극단적 총통의 시대가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협력하는 상식적 협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정상회담 자리에 가서 멀뚱히 서 있거나 졸거나 가식적인 웃음만 지어 보이는 대통령이 아니라 와이셔츠 바람으로 세계 정상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상식적인 능력을 갖춘 대통령을 두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폭군의 세상이 아니고 윤석열을 몰아냈더니 푸른 점퍼로 갈아입은 또 다른 윤석열, 다시 빨간 옷을 차려입은 작은 윤석열이 등장하는 세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치 기적을 이루었다고 세계 만방에 자랑할 수 있는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전진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이러한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이고 국민께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저는 끝까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6월 3일 본투표일까지 앞으로 12일 남았습니다. 야밤에 선포된 무지몽매한 비상계엄령을 단 몇 시간 만에 해제하였듯 두 개의 거탑을 무너뜨리기에 12일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2025년 6월 4일 아침부터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야합하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정면 돌파하는 길을 선택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준석으로 정면 돌파해 주십시오. 정권 교환이 아니라 진짜 정권 교체, 원칙 위에 바로 선 합리적 개혁 정치의 재건, 그리고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하는 국민을 설득하는 새로운 정부로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일화 여부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대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은 완주할 것이다. 선거 투표용지의 기호 4번은 선명히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에 대한 전략적 투표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고요.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곧 역전의 시간이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긴급 기자회견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